상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서책 점포가 어땠는지, 강희제의 별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곽과 해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좀 인재들이 좀 있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정조가 홍대용이 북경에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북경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정조가 우선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청나라의 경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홍대용에게 북경에서는 상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이에 대해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성 안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농사에 힘씁니다. 그 시골 쪽에는 오히려 농사에 더 힘쓴다. 그러자 정조가 이번에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북경의 주식물은 모두 밭벼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아마 지금 우리가 먹는 쌀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벼 역시 밭에서 재배하는데 그 밥이 몹시 나빠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청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라든지 여건이 다르니까 우리 입맛에는 안 맞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조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북경에 있는 책 서점이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북경의 유리창 거리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책거리가 있었어요. 정조 역시 홍대용 보고 서책 점포가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리창이라는 곳에 67개의 서점이 있다 하기에 과연 가서 봤습니다. 한 서점에 소장된 것만 해도 몇만 권은 훨씬 넘을 듯 했습니다. 홍대용이 이 유리창 거리에 가서 서점을 구경했던 일은 홍대용이 남긴 일기를 보면은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서점은 7개가 있는데 삼면 벽에 수십 층의 실형을 달아매고 책마다 표제를 붙여 질서 있게 정렬해 놓았다. 한 점포 안에 책만도 수만 권이나 되어서 고개를 들고 한참 있으면 책 이름을 다 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핑 돌아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소를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정조의 관심이 이제 황제가 사는 궁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조가 궁금했던 장소는 바로 창춘원이라고 해서 청나라 황제인 강희제의 별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정조가 왜 그 많은 황제 중에서 이 강희제의 별장을 물어본 걸까요? 사실 강희제가 이 중국 황제 중에서 오늘날도 성군으로 꼽히는 황제인데요. 어쨌든 여길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홍대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은 창춘원을 보고서 강희제가 참으로 역사에 보기 드문 뛰어난 군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깜짝 놀라서 무슨 까닭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모두 강희제를 성군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청나라는 이 조선이 무시하고 있었던 오랑캐의 나라였고 또 병자호란 때 삼전도 치욕을 안겨줬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대용의 친구 중에 김종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대용이 강희제를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조선이 천하다는 말을 달게 여길지언정 청나라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대가 강희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니 애석할 뿐이다. 어찌 강희제의 연호를 당당하게 편지에다가 쓴단 말인가. 청나라를 높이 평가할 바엔 차라리 조선이 천하다고 해라. 어떻게 강희제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느냐. 홍대용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대용이 정조 앞에서 이렇게 강희제를 높이 평가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용은 이 정조 앞에서 자신이 이 강희제를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창춘원은 그 규모가 지극히 작고 소박했습니다. 자금성의 웅장하고 화려한 거처를 버리고 이와 같이 좁고 비루한 곳에 물러앉아 거처했으니 백성들도 지금까지 강희제를 성군으로 칭송합니다. 강희제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처가 이렇게도 좁고 비루하고 작고 소박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홍대용이 쓴 일기를 보면은 강희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강희제는 60년 동안 천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검소하고 낮은 곳에 거처했으므로 천하가 감복하여 지금까지도 성군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강희제가 욕심을 버리고 검소함을 몸소 실천한 부분과 평생을 평화를 위해 힘쓴 점은 후세 임금의 모범이 될 만하다. 사실 홍대용의 말처럼 오늘날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황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강희제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강희제 별명이 천고일제라고 해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군주다. 최고의 성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인데 조선의 유학자들은 청나라가 미우니까 강희제를 인정을 할 수 없었겠지만 이런 홍대용과 같은 북학파 사람들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조인데요.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강희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강희제는 성군이다. 오랑캐와 같이 취급하여 평가할 수 없다. 조선의 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희제를 성군이라고 치켜세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비록 청나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주자. 내가 보기엔 강희제는 충분히 성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직접 밝힌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희제에 대해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국방과 관련해서 질문이 오갑니다. 정조가 홍대용에게 이 성곽과 해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국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곽 제도와는 달랐습니다. 높이는 대여섯 길 정도 되고 성곽 위는 넓고 평평하여 열대의 마차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안에 있는 중국의 성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데 아마 홍대용이 북경에서 본 성도 그렇게 크고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곽 제도가 그와 같다면 쉽게 공략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조가 청나라를 공략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고 쉽게 침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죠. 다음으로 정조의 관심이 이번에는 사람들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정조가 좀 인재들이 좀 있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해요. 두서너 선비를 만나봤는데 시문과 그림이 뛰어났습니다. 홍대용이 북경에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을 많이 사귀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문장과 그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홍대용이 이렇게 현지인을 만나봤다고 하니까 그 대화는 어떻게 했냐, 혹시 필담으로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한문으로 다 필담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담으로 대화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홍대용이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인은 재주 있는 사람이 많고 만주인은 꾸밈 없고 진솔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품은 만주인이 더 나은 듯 했습니다. 원래 청나라는 만주인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전통적으로 중국 한인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만주인이 세운 왕조인데 홍대용은 그 한인도 만나보고 만주인도 만나보니까 인품은 만주인이 더 나은 것 같더라.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게 당시 조선 분위기에서 이 오랑캐인 만주인을 한인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종훈은 홍대용에게 만주인을 더 높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대는 저 오랑캐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중국인, 한인들이죠. 그 한인들이 만주 오랑캐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대가 저들을 높이 우러러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게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18세기에 조선과 청나라의 국력을 비교하면 조선은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당시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요. 안타깝지만 조선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김종후의 이 편지를 받은 홍대용이 김종후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오랑캐로 태어나서 오랑캐로 살아도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위대한 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성인도 나오고 현인도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 작은 조선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을 거냐. 우리 조선의 현실과 청나라의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대용이 이 정조에게 말을 했던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저 만주인들이 인품을 보니까 한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차기 국왕인 정조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인은 문승한 패단이 있다. 이 패단 때문에 중국이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인, 중국인들은 문승한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너무 승한 이런 패단 때문에 한인들이 중국을 다시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문으로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문약해지는 것을 우려를 해서 정조가 무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정조가 세손 때부터 중국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홍대용이 이 북경을 갔다 온 어떤 경험담을 정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화에서 쓰인 홍대용의 초상화는 누가 그려준 것이냐면 홍대용이 중국에 갔을 때 만났던 엄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의 마지막은 이 엄성과 헤어지고 나서 5달이 지난 뒤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과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두 사람의 우정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요. 홍대용이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작별한 지 벌써 5달이나 되었군요. 그동안 슬펐던 일, 즐거운 일이 모두 한바탕 꿈속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인생에서 만났다 헤어짐은 필연이지만 이번 만남처럼 기이한 적은 없었고 이번 헤어짐처럼 괴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쌓이고 맺힌 서글픈 감정이 갈수록 간절해지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별할 때의 심정보다 10배는 더 심합니다. 어찌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